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 제명안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이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이 제명 권고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고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김남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받은 사람도 제명이 아닌데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 가지고 제명까지 되냐. 내일 민주당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명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민수 대변인, 이게 한때는 같은 당 소속이었으니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의견을 밝히기보다는요. 예, 일단은 개인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좀 근데 일단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제 그 권고를 했고요. 예. 그 이어서 이제 윤리특위에서 절차가 좀 남았으니까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저희 대선 때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지난해 1월에도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분의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를 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님,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이제 가족회사를 이제 피감기관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의혹.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뭐 유용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명 권고를 했는데 윤리특위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결론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윤리특위가 이제 윤리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김남국 의원 건이 오면은 뭐 8월, 9월 안에 이렇게 심사를 마치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직자윤리법이나 바뀌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모두 신고를 했죠.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 11분이 지금 이제 가상 코인 같은 거, 가상자산을 거래를 했는데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부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절차라든지 윤리위 절차를 그냥 지켜보겠다. 현재로서는 자문위 권고가 왔고 예. 심사가 여야 의원들이 다 계시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심사 결과를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 대변인이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쭤봤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은 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한 명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거나 저는 제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명이 돼야 된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 재적 의원 가운데 한 70명 이상 정도는 찬성표를 던져야 되거든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렇죠. 그렇게 저는 던질 사실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자고우면할 사안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업참마속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저는 업참이란 말이 울음을 참으면서 속의 목을 맨다는 소리거든요. 울 일도 아니죠. 사실은 이 업참 마속에서 마속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윤리심사자문위에서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국회 업무 시간에 200번 넘게 거래를 했다. 그건 소위 말해서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워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직자로서의 소양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특정 시점에 상당히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 그거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을 일종의 가상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재산 공개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싶다는 그러한 그 정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을 기만한 거잖아요. 국민을 지금 속인 거거든요. 이런 정도만 보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한 혁신은 모든 것이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다수의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뭐 상당히 이 윤리심사 이 잣대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다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크겠지만 지금까지 사실 의원직 제명에 대해서 이 권고안이 통과가 됐던 적이 한 차례밖에 없었잖아요.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 윤리특위에서도 제명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계속했던 게 속속 드러나요. 본인은 그 코인에 대해서 현금화를 거의 안 했다. 뭐 해봤자 수천만 원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금 전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억 원 정도를 현금화를 했었단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재산 공개 시점에는 그걸 다 코인으로 사들여 갖고 재산 공개를 피해 갔습니다만 네. 이제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게 우리 헌정사상에서 딱 한 번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유신 말기에 김영삼 당시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한 번밖에 없었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면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제명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네. 기억에 떠오르는 거 보면 19대 국회의원의 모 의원이 회기 중에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물의가 일어나니까 물의를 일으키니까 그때 의원직 사퇴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경우를 보면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했죠. 예.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떳떳함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네. 뭐 박세일 당시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하다가 법률안이 통과되니까 자기 의지와 맞지 않다고 해서 사퇴한 뭐 그런 거룩한 사퇴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사퇴한 경우하고 지금 이번 김남국 의원의 제명권하고를 비교하면 예. 네. 이게 제명권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훨씬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했던 것보다 큰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자료 제출 안 하면서 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아,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갔을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표를 던지느냐가 중요한데 국민의힘 쪽은 거의 제명 쪽으로 표가 나올 것이고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 근데 만약 이 제명안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때보다 훨씬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고 일부러 역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해요. 아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러 반대표를 던진다. 아, 예. 네. 그러면 굉장한 정치 고수들이 많이 있는가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의원직 제명이 된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남국 의원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공정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는데 이 말의 속뜻을 읽어보면 본인이 그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사퇴할 의지가 좀 있어 보이나요? 전혀 없죠. 있었다라면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초반에 정말 본인이 잠적하지 말고 네. 했었으면 거취를 결정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하겠다는 어떤 의사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윤리위가 자료 제출, 그러니까 윤리 특위하기 전에 지금 윤리 자문위가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소명도 매우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 유재풍 위원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성실치 못한 부분도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혀 이게 말하자면 일반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저는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문제가 이제 윤리 이제 말하자면 심사로 넘어가지 특위 심사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 제도가 윤리 특위 제도가 도입된 게 1991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도입된 지가 약간 한 30여년이 조금 넘었죠. 근데 여기에서 실효성 있게 된 것은 강용석 의원권 하나뿐이에요. 제명으로 윤리특위가 결정해서 본회의 넘어갔는데 본회의에서 30일 출석 정지로 감경이 돼가지고 의결이 됐던 거예요. 제명안은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처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8월 달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변재일 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그럼 8월에 그러면 윤리특위가 조사를 해서 다시 뭐 제명으로 해서 본회의 넘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표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네. 자, 그럼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근데 지금 일각에서 벌써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다른 전수조사 한 의원들을 보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죠. 김남국 의원만 제명돼야 돼 얘기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신고만 했지 김남국 의원처럼 이렇게 대규모 거래한 적도 없고 상임 때 한 적도 없고 정말 이렇게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99원 현금 가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 이거는 왜 더 중요하냐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자신은 아무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투자 과정에서 은밀하게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또 입법 과정에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소명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엄중히 다뤄져야 하는데 말씀 그대로 과연 그러면 167석의 민주당이 가결 당론을 가주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정말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더 끌면은 예. 전 제가 보기에 이건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는 사안이어서 네.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론 저는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에게 질문 한마 더 드리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제명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여론도 많고 여기 계신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이제 제명 얘기를 꺼내고 있고 민주당에게 키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제 당에 있을 때 민주당에 있을 네. 때는 이재명 대표를 끔찍히 모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의 고향인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회의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뭐 그 예측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만이 결단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원직을 뭐 내려놓는 부분은 누가 뭐 조언을 한다거나 권유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건으로 만약에 의원직을 뭐 제명이 된다거나 내려놓는다면은 좀 정치적으로 향후 이제 한동안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타격이 이제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거죠. 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봐야 돼요. 아직은 젊으니까요. 일단 예. 당장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탈당도 했고요. 뭐 다음 총선에 현재를 보면 민주당의 깃발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공천 못 받겠죠. 뭐 지금 한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고 본인이 이제 소명을 여러 차례 했고 예. 이번에도 이제 본인이 상임위 기간이랄지 이렇게 코인 거래한 거는 잘못했다는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이제 그 이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이 뭐 적정했느냐 아니면 좀 과했느냐 이런 건 다들 평가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다르고 결국은 이제 윤리특위 자체가 최종 결론을 본회의까지 징계안을 내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변재일 위원장께서 좀 서둘러 한다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보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적절한 기회가 되면 좀 논의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만약에 자진 사퇴를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본회의로 넘어갈 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할 가능성이나 뭐 필요성 같은 거는 어떻게 이게 지금 생각하세요?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섣부르게 지금 뭘 예측한다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한 주 동안 윤리위로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곤혹스러움을 좀 당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가 전국적으로 덮쳤을 때 대구 지역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 골프를 친 것이 큰 논란이 좀 됐었죠. 홍준표 시장이 좀처럼 고개 숙여 사과한 적이 없는데 정치 인생 27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기는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한민수 대변인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을 것 같고 이번에는 거꾸로 김용남 전 의원이 좀 곤혹스럽게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징계위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홍 시장이 처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보다 확실하게 엎드려야죠. 이제 사과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렸다가 예. 한 8시간 만에 그 지웠다고는 합니다만 그 글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고조 유방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한신이 젊었을 때 치욕을 감내하면서 그 가랑이 불량배들 가랑이 밑을 지나갔다라는 거기서 유래한 이제 그 한자성어를 과하지옥. 올렸는데 예, 과하지옥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뭐랄까 저거는 뒤끝이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완전 지금 뒤끝이 있죠. 지금 내가 사과는 했지만 예. 훗날 두고 보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저런 모습이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저런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국민의힘의 고민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이 뭐 유쾌한 결별 아니면 심리적 분당 상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예. 국민의힘이라고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는 워낙 에너지가 분출하기 때문에 뭐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분당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나로 그냥 내년 총선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근데 예.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당내 정치인이 아주 중징계를 받게 됐을 때 네. 가만히 있겠느냐. 물론 탈당이나 이런 거는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총선을 전후로 해서 글쎄요 크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거기까지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 의원께서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뭐 검사하고 윤리위원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중징계가 이제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이거든요. 제일 강력한 건 제명이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 아니 제명 그리고 탈당 권유 그다음 당원권 정지 그러니까 더 그리고 세군요. 경고 예.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제일 세죠. 제명은. 그러니까 예, 제명이 제일 세고 당원권 정지도 세고. 그 사이에 뭐 탈당 권유도 예. 탈당 권유했는데 열흘 안에 예. 탈당 안 하면 제명하거든요. 과거 이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이 2006년도에 수해 중에 예. 강원도에서 골프 치다가 제명당한 사례가 있고요. 예. 뭐 근래에는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뭐 태용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골프 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말 몇 마디 잘못해가지고 뭐 1년간 당원권 정지도 당했고 뭐 이런 최고위원직에서 뭐 전격 사퇴한 분도 좀 있습니다. 홍 시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면은 최소 당원권 정지해서 제명 정도는 가야 그분들하고 앞서 말한 그분들하고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 대권 주자라는 입장보다 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분란을 일으킬 수가 수 없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앞서 근데 말씀하시기를 민주당 쪽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식으로 마치 국회 표결에서 그렇게 나올 경우에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정쩡하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총선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 때문에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안 넘어가면 되죠. 이를테면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도 경징계라고 볼 수는 없죠. 1년간, 2년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을 두게 되겠지만 우리가 경고라는 거는 이제 경징계로 봐요. 그렇지만 최소한 탈당 권유와 당원권 정지는 그건 중징계입니다.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당원권 정지를 먹은 거 아닙니까? 김재원 전 최고도 1년 1년 한 거. 그러니까 다만 이제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 3개월인데 이제 이 최고위원 사퇴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감경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말하자면 이제 가만히 된 건데 저는 홍준표 시장의 지금 문제가 가장 뭐냐면은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서 780만 표를 얻었던 당의 대권 유력 주자였고 그다음에 전직 당대표였던 분인데 대구시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는 골프 치러 가도 됩니다. 전국에 일이 있는 건 대통령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골프장을 나온 게 뒤늦게라도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수에 주의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골프 칠 수가 없어서 골프장 문을 골프장이 닫으니까 문을 닫아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그냥 경고라든가 지금 당에서 일부 기류는 그런 게 있어요. 유상범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 당의 원로고 자산이고 한 이런 분이 더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예. 이분이 어느 정도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른바 쉴드를 치는 그런 방어막을 치는 그 기류도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당의 정부적 판단인 거고 윤리특위는 국민의 감정선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여론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먹고 사는 그런 집단이고 그다음에 대권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선이나 대선을 이기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는 게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잣대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윤리위가 저는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을 감안한다면 저는 예. 당원권 정지인데 다만 어느 정도의 수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갈 것이냐. 네. 저는 그건 이제 더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당원권 정지라는 건 최소한 저는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중징계일 겁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정치 인생 역사상 본인이 이렇게 말하자면 본인의 얘기를 하면 수모를 당한 적도 예. 없고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당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신호로 봐줘야 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처음에 이 수해 골프 논란이 있었을 때 굉장히 당당했다가 네. 기자회견하고 또 사과를 했다가 SNS에 또 다시 글을 올렸다가 또 지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당원권 정지 정도면 이거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정도 징계면 충분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한두 해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심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네. 본인이 처음에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자신이 본인이 실수했다 네. 생각을 하고 빨리 지금 이제 사과를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가와지옥이라는 그런 어려운 사자성어를 왜 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권력 의지다. 예. 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대권까지는 꼭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당의 징계라든지 그런 걸 내가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과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굽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사실- 또 글을 썼다가 또 왜 지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지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자성어 잘 안 쓰는데 예. 일반 아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가지. 내가 욕이라도 좀 하고 싶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사자성어로, 아닐까라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뿔이 난 거죠. 뿔이 난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징계를 하겠다?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음 차기 대권으로 가는 데서 상당히 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에서는 아까 김영현 의원께서는 총선 때문에라도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수혜와 관련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대선 주자급이라도 우리는 가감하게 징계할 수 있다. 소위 말해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여서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네. 더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여부가 상당히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문제는 저는 용산의 생각일 것 같아요. 용산은 지금 사실 홍준표 시장이 자기들 대권주자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여론조사에 올라옵니다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는 차기 대권 구도에 이 지금 여권의 구도 안에 홍준표 시장 카드가 있느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러한 사태 자체가 용산을 비롯해서 여권의 핵심에서는 불감청이 연정 고소원이네. 우리가 감히 청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자체는 썩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반발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가지옥이라는 말까지 냈다가 이건 아니다. 만약에 진짜 당원권 정지를 넘어서 네. 탈당 근육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접은 것인데 사실은 이 지금 차기 대권을 둘러싼 저는 여권 내의 아주 복잡한 권력 게임이 벌써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이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언 논란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또 해촉된 바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징계권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징계를 받아서 좀 수위 높은 징계를 받았다 하면은 홍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좀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한민수 대표님. 상임고문 해촉이 됐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여권 지도부나 특히 국민의힘 윤리위는 진퇴양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놓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예. 김재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지키고 1년 받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2번에 걸쳐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이 정도는 돼야 중징계가 되는 거예요. 중징계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건도 아니고 다른 무슨 뭐 역사적인 5.18이랄지 4.3이랄지 논란에 대한 막말 이것도 엄중한데 지금은 수해에 관련된 우리 국민 50분이 희생된 수해에 관련된 부적절한 처신이란 말이죠. 네. 초반에 사과를 했으면 진화가 됐을 텐데 또 안 했어요. 계속 논란이 되는데 국민들 볼 때도 홍준표 시장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열리는데 안 하면은 중징계를 안 하면 국민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비판할 겁니다. 근데 했을 경우에 적어도 김재원 최고위원 정도나 뭐 이준석 대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징계를 하면은 저는 홍준표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끌려 나올 겁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수해 때 충북도지사 그 지금 오송 지하차도 그 참사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 최종 책임자인데 일찍 갔어도 바뀐 거 없었다. 한두 명 사상자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일찍 갔어도 바뀐 거 없었다는 건 우리가 좀 익숙한 말이에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봐요.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이러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런 관련된 추측과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홍 시장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가 결국은 국민들을 볼 때는 이거 저거밖에 안 돼? 저런 그 경징계야? 이 정도 하고 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중징계를 들어가면은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그러면 저러면 어떻게 되는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그렇죠. 대해서 문제 다른 제기를 뭐 할수 의원들도 있다. 지금 뭐 그날 다른 뭐 어디 야외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디 회의도 가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열긴 열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물론 처신을 잘못했고 빨리 사과 나는 거 있지만 홍 시장을 지금 또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은 더 큰 후유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을 둘러싸고 이제 거의 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가지치기가 계속 뻗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 지사와 또 대통령실 관계자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된 얘기까지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김영한 지사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까지도 홍 시장이 나중에 문제 삼을 것이 두려워서 국민의힘 윤리특위가 그렇게 크게 판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 좋습니다. 반대로 아까 우리 차 교수님이 꺼낸 정치적 소설 얘기 쉽게 말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현 여권 지도부는 다수당이 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친윤 정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홍 시장은 사실상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늘상 쓴소리 자주 하시는 분이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우는 아이 뺨 때리고 뺨 맞고 싶은데 이런 격으로 잘 됐다. 홍 시장 이번에 완전 중징계 내려서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없도록 윤 정부 내에서는 이렇게 좀 딱 버리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 일단 전제가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권 뭐 정부 예. 여당 쪽에서 눈에 가시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은 전혀 전혀 아니에요. 전혀 김기현 아닌 대표랑 막 것이죠. 이렇게 신경전 벌이는데 전혀 그거는 아니에요. 뭐 두 분 사이에 오랜 인연도 있는데 예. 뭐 옥신각신은 잠깐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이는 돈독하다. 홍준표 시장이 옛날에 원내 대표를 했을 때 원내 대변인으로 김기현 당시 의원을 임명했던가 뭐 그런 예.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권의 눈밖에 났다. 뭐 그건 전제가 전혀 일단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어쨌든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뭐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것이죠. 뭐 예. 가장 유력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 유력 정치인으로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눈에 가시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그 정치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리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그냥 그걸 감내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에요. 그러면은 뭐 분당, 뭐 신당 창당 얘기까지 이제 어떤 지지자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니까요. 신당 창당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다른 요인하고 결합되면 혹시 모르겠죠. 본인은 이 당에서 정치 마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지금 정치적인 그 이력을 보면 사실 남아있는 선거가 한 번 딱 남아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시장의 임기가 2026년에 끝나잖아요. 예. 네. 근데 2026년에 대구시장 재선에 도전하겠느냐? 안 하겠죠. 바로 1년 후에 대선이 대통령 있으니까 그게 마치 2006년 서울시장 임기를 끝내고 2007년 대선에 도전했던 당시 이명박 후보의 그런 경력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 지금 대단히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구시장을 하면서 TK 지역의 맹주로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남아있는 선거인 2027년 대선에 유리한 지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네. 국회의원 5번, 당대표 2번, 경남도지사 대선 출마 2번까지 했던 분이 네. 작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를 했는데 이게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TK의 맹주는커녕 이러다간 대구에서의 지위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에서 중징계까지 내린다 그러면 이제 쉬운 말로 2판 4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홍 시장은 과연 징계를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어떤 행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본인이 아마 낮은 자세로 이른바 로우키 전략으로 갈 겁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홍 시장이 이제 대선 후보 마치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네. 막 이른바 하방, 대구로 하방하겠다 하니까 이른바 친윤계나 대통령 이제 정권 인수하는 측에서는 반색을 했었어요. 그래, 홍 시장이 서울에 계속 중앙 무대에 남아가지고 사실 있으면 좀 부담이에요. 대통령한테는 검찰도 선배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하방에서 하겠다니까 굉장히 좀 반색을 했다는 제가 들었고 또 하나는 가서도 정말 1년간은 이른바 낄낄 빠빠 낄 때는 잘 끼고 빠질 때 빠졌어요. 윤 대통령의 신기를 거스리지 않았어요. 다만 최근에 하나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걸 가지고 약간 구설에 좀 있었던 건데 그것 하나 외에는 정확하게 용산의 심기와 용산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발언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 당에서 정치를 마칠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국민의힘 주류에서 나가본 분들은 얼마나 이게 시베리아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에서 한번 이렇게 자기 둥지를 옮겨버리면은 그다음 굉장히 처신하기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당원권 정지라는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홍 시장도 수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계속 쉴드를 쳐줬어요. 이 정도면 사과를 했는데 우리 당에서 이렇게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방어전선을 쳐줬기 때문에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저는 정확하게 이 분야가 페이드아웃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홍 시장에 대한 문제, 징계 문제가 저는 오히려 의외로 순탄하게 마무리되면서 다시 이제 정기국회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수해 국면이 마무리되는 대로 홍 시장에 대한 징계도 시작되고 어느 정도 결과도 나오면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변수 요인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도와줘서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약간 화해 제스처를 좀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망과 관련해서. 근데 차 교수님, 이제 하나 더 짚어볼 대목은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홍 시장이 이번 수해 때 골프 친 사건이 앞으로 홍 시장의 정치 역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흥미로운 대목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에 비해서 잘했던 시장 점수에서는 여야 통틀어 전국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 능력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 이 수해 때 골프 쳤던 이 과오는 플러스 요인들도 많지만 이 과오는 홍 시장의 앞으로 향후 대권 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상당하게 무겁게 작용하는 정치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홍 시장이 상당히 여론에 가장 민감하고 아주 이 촉이 제일 좋은 이런 정치는 우리가 소위 분류를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홍 시장의 또 다른 민낯을 보여준 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직 생활을 그러니까 검사 때부터 한다고 하면 한 4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재가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아 이거 우리 대구 지역 아니니까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이 원래 공직을 맡을 만한 소양이 되는 분이야?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당의 징계고 그걸 떠나서 결국은 지금 홍 시장도 대중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을 먹고 예. 사는 대중정치인으로서는 결정적인 하자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 여권 내의 차기 구도 자체도요. 보면 지금 홍 시장이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하자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대권 국면에서 나올 그렇죠. 것이다 이 얘기가. 네, 그렇죠. 사실은 앞서 뭐 하방을 해서 상당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고 하지만 상당히 홍 시장이 대구시장으로서는 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들과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용산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 스케줄에 예.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100분 토론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 부족하다는 거 결국 여러분들이 잘못 뽑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아주 전국의 고비 때마다 자신을 너무 이 내세워서 하는 듯한 예.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권의 핵심에서는 상당히 god깝게 생각하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젠가는 빨리 예, 예. 이 관계 정리를 새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아니요, 잠깐만요. 그 이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니까요. 한민수 대변인이 얘기한 거를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잠깐 김영환 충북지사 발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뭐 단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계속 뭐 이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놓고선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때 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좀 적진권에서 있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김영남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윤재욱 원내대표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그 민심에 상처를 주는 그 발언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슈 너무 오래 전략적이지 않은데 왜?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왜? 아직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 김영환 대표의 말과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같이 등치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는 그 지휘관 당사자입니다. 네. 본인 당사자가 내가 가도 바뀌어질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의 워딩을 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참모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신해서 본인의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출직 공직자와 참모를 같이 등치시켜서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같이 징계해야 된다.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한민수 대변인 그렇게 들으셨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똑같이 등치시켜서 이걸 윤리로 같이 제소해줘야 한다는 그 말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둘을 고위관계자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사람과 그분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같이 놓고 징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은 인식을 보였어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을 중징계할 경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을 문제 삼을 거다? 아니 적어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문제 삼을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문제 삼고 하면은 똑같은 이게 뉘앙스뿐만 아니라 워딩도 거의 같습니다. 그럴 때 못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슈 어쨌든 넘어가도- 치밀한 전략적인 수싸움을 벌이고 있지는 않네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이제 좀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진술을 그것도 여러 번 번복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실 고백으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이 하나 사입은 게 전부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는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작 소설 운운하며 회피하고 싶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자전적 다큐라는 사실은 피해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친필사안을 통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작 당사자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언론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추악한 언론 프레이를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뭐가 맞는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차재원 교수님, 처음에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동안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또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다. 또다시 본인의 말을 번복을 했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누구 해석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뭐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정도 되면 검찰에서 자신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임의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법적 파장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 부분을 그냥 단순히 구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를 해놨을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까지 법정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 그 말을 했다가 자신의 말을 뒤엎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치고 빠지기. 예를 들면 야구로 치면요. 견제구를 날렸는데 견제구를 상대에서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니라 우리 편한테 견제구를 날렸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 편에게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모든 혐의를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다 뭐 한 것처럼 되면서 자신이 상당히 양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또 자신은 지금 김성태 회장으로 뇌물 받은 거, 정치 자금 받은 거 이런 부분들 그건 개인의 비리긴 하지만 대북 송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당에서 신경을 안 써주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런 걸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치고 빠지겠다. 이화영 전 지사는 치밀한 전략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치밀한 전략을 국민의힘은 안 쓰는데. 이게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18일 날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재판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요청을 했고 네. 그거와 관련해서 그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도 했다. 이 얘기가 딴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국회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집으로. 그래서 부인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부인이 변호사를 해촉하겠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그 부인이 탄원서를 냅니다. 그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의원이 부인을 만난 부분은 확인이 정확하게 된 건가요?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죠. 한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또 이화영 부지사를 가서 접견을 해요. 면회를 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 편지를 써서 민주당에 보낸 것이거든요. 이게 사건 경위를 보면 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를 변호인이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최근에 어제 민주당에 발송이 된 편지 내용을 보면 그 중간에 아마도
부인을 통한 어떤 설득이나 뭐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다음 재판에서는 아마 20일 전으로 이루어졌던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부인의 면회의 대화 내용, 그게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 녹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접견록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요. 제 예상. 혹시 변호인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좀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에다가 이 지사의 방북 요청을 좀 도와달라라고 한 적은 있지만 뭐 돈을 대달라라든지 이런 부탁을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검찰에 진술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건을 그렇게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변호인이 그걸 헷갈려서 잘못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그럴 이 부분에 가능성 대해서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오히려 좀 움직여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처럼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예, 수도권 의원이 시간을 좀 갖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만나서 제가 설득을 어제 했다, 이 부분에 대표한테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리가 있어서. 그랬더니 예전에 나한테 대고 그 변호사비 대납을 김성태 장이 했다길래 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내 돈을 내주냐고 했더니 그 사건 자체가 지금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 역대 경기도지사가 북한과의 교류협력 때문에 네. 모두가 방북 추진을 했었다. 예. 나 또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니 방북을 하면 내가 방북을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없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쌍방울의 김성태장이 무슨 방북 비용을 냅니까? 이게 우리 이재명 지사의 명백한 답변이니까요. 저는 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을 어떤 그 보수 언론의 매체로 처음 접한 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네. 딱 들었던 느낌은 또 뭐가 시작되나?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 굴욕적 대일 외교 때 확 떨어질 때 뭔가 나오더니 이번에 수해 문제랄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이랄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랄지 이런 거 터지고 지지율이 역대 뭐 2번째인가요?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자마자 검찰이 이화영 전 지사가 검찰로 진술했다는 내용을 검찰을 통해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3, 4일을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 진술의 신빙성은 이제 부인 배우자에게 좀 나왔으니까 이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드리면 이 심리적 압박감이 자기 남편이 받은 심리적 압박감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과 비슷할 정도로 무섭더라. 이 말을 이화영 전 지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얘기 한번 할게요. 몇 분이 이제 또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검찰을. 그럼 우리 한번 기억을 조금만 돌려주자고요. 이재명 지사 대장동을 기소할 때 뭐였습니까? 제가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3만 건 이상 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428억을 이재명 지사 측,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이 나눠 갖기로 했다. 저수지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발 기사가 수만 건이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기소도 못했고 영장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세요. 그렇다면은 25일 날인가 이화영 전 지사가 법정에 나온다고 하니까 부지사가 네. 본인 얘기를 하겠죠. 그 전에 검찰이 저는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수사로서 입증 책임은 자기들이 있어요. 그럼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하면 되지. 기사 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행동은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또 누가 어떤 전직 의원이 만났다? 그건 딱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정성우 의원님께서 네. 정성우 의원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오래 아는 사람이니까 연말에 한번 면회를 갔답니다. 네. 그 면회를 1시간 30분인가 했대요. 그래서 정성우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발췌돼가지고 무슨 회의였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검찰발로. 그러면 면회력 전체를 공개해달라. 법사위도 요구했어요. 네. 한동훈 장관. 네. 거부했습니다. 당당하면 거부할 게 아니라 면회력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또 이런 시점에서 전국이 어려워지면 계속 검찰을 쓰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면은 수사로서 입증을 하고 영장도 치고 기소도 하시고 재판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광복절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사 사면 검토에 들어갔던 대상자가 박근혜 전 정부에서 일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안종범, 김종, 최지성, 장충희 뭐 이런 분들인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광복절 특사에 정경심 교수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도 한 집안을 절단냈으면은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리셔서 그건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은 강보적 특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미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정경심 교수를 좀 면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몸도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같고,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은 뭐 총선에 나갈 뜻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또 안민석 의원에게는 밝혔다고 하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안 나오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인 정도는 좀 이렇게 특사에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 부분은 안민석 의원의 개인적인 이야기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족을 뭐 도륙을 내고 절단냈다는 게 지금 뭐 민주당 측 입장인 것 같은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뭐 특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형기를 다 거의 뭐 만료했거나 뭐 이렇게 다 채웠을 때 재판이 이제 끝났을 재판이 때. 끝나고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지금 저는 그 광복적 특사에 이제 단행하는 이제 대상들을 놓고 보면은 뭐 기업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탄핵 때 이제 했던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들인데, 원래 특사라는 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격이 국민 대화합이라든가 예. 통합 뭐 이런 측면에 방점이 맞춰질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이제 비슷한 차원에서 그 민주당에 요구하는 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족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예. 얘기인데, 네. 그렇게 특사라는 게 그렇게 정치적 고려, 물론 뭐 정무적 고려를 통해서 특사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국민적인 정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용납이 되는가? 물론 그 아들들과 딸들이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재판 진행하지 않겠고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 가지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최근에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한 적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사면권까지 행사해야 되느냐, 특사까지 가느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민주당 총선 전략에 뜨거운 감자 혹은 굉장한 지금 변수로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관리 차원에서 저는 안민석 의원이 지금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저는 제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밀한 정치적 전략.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국민의힘은 가지 없는데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이화영 전 지사 쪽은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건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도 혹시 이 특사론,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의 특사론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어떤 흐름, 뭐 그런 전개 속에서 나온 의도적 발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좀 이 이야기 듣고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조국 전 교수하고 부인하고는 일종의 공범 관계잖아요. 그래 이제 지금 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심까지 끝났습니다만 지금 조국 장관 공범에 대한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다른 분은 이 지금 최종심이 끝났다고 해서 사면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공범은 다시 또 계속 재판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연 이 지금 정경심 씨의 그런 여러 가지 딱한 처지,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인간으로서 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겠나 하는 식의 그러한 뭐 이 배려에서는 아마 안민석 의원의 그 제안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 뻔하게 아는데 그냥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팬덤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려한 일종의 자기 정치의 발로에서 비롯된 발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과연 조국 전 장관은 이 지금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을 공감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조국 전 장관이 그러면 과연 윤 대통령에게 특사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별로 없을 거라는 제가 생각이 말하면 저 패널 출연료 줍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집안을 절단냈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나 재판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도 복역을 했으니까 이제 특사로 풀어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건 정말로 안민석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그리고 그 입장을 대변한 것이지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 안 한다니까 이제 특사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안 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게 무슨 큰 결단이나 뭐 자기 희생이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총선을 안 나가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극히 상식적인 결단을 한다고 해서 특사라는 어떤 특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저는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됐던 다른 분이 됐던 여러분들이 특사나 사면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저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을 이제 일반인과 다르게 특별 사면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저는 큰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에 한해서 정말 이 사면권을 주고 많은 국민들이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고 요즘 지금 거론되는 분들 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랄지 김종 전 청와대 문체부 차관이랄지 네. 이런 분들까지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되면요. 이른바 국정농단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족쇄가 풀립니다. 우리 기억하시지만 연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누굽니까? 우병우 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최경환 부총리. 저는 그거 보면서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가? 소통에 우리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저는 이게 자칫 정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총선을 위해서 예전 본인이 다 수사했던 분들 다 풀어주면서까지도 보수 진영 오로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한번 몰아보겠다는 이런 총선 전략으로 접근하는 사면이나 복권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국민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그거를 위해서 대통령께 사면권을 부여돼 있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광복절 특사의 규모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생업에 바빠서 딸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렵다.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민 씨는 뭐 모든 어떤 검찰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이제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얘기하다가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약간 좀 아버지와 딸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에 있는 건가요? 아니, 조민 씨가 항소를 포기한 거는 검찰에 대한 항소는 아니고요. 이제 본인에 대한 입학 취소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투다가 이제 그거는 취하하면서 입학 취소 절차가 확정이 된 것이고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발언을 보면 몸을 낮춘 듯 보입니다만 사실은 열린 항소심에서는 자기는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거든요. 자기 집안 돌아가는 걸 몰랐다. 그래서 입시 부정에 가담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민 씨의 이제 행정소송을 취하한 거 그리고 조국 장관이 계속 부인하면서도 밖에서 언론을 향해서 하는 발언은 몸을 낮춘 듯이 보이는 것은 일종의 8월 26일로 다가오고 있는 조민 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입시 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자기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민 씨가 그동안 조사받거나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거와는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민 씨는 그런 뭐 입시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턴 증명서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민 씨는 본인도 가담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요? 아마도 부모님들이 했고 자기는 잘 몰랐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기는 몰랐다. 그럼 자기는- 저 아버지 한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아니죠, 틀리죠. 딸은 공범이 아니다. 이 얘기랑 같은 거 아니 틀리죠. 그건 조민 씨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어머니하고 애들이 딸이 하는 알아서 거지. 한 거지. 본인도 자기는 몰랐다. 다른 일도 바빠서 예, 예. 몰랐다는 취지니까 조금 결이 다른 것이죠. 그런 발언 내용은. 알겠습니다. 네.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앞서 이제 잠깐 이제 사면 얘기 원칙적인 이제 사면 대상이 원칙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정이 돼서 이제 처벌받으신 분들이 대거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조금
튀는 질문 같긴 한데 어제 통일부 장관 김용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소신을 밝히셨어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좀 코멘트해 주실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는 그 김용호 어제 저도 청문회 김용호 장관 후보 청문회 봤습니다만 본인 그 얘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한다. 그렇지만 개인 자격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 탄핵에 대해서 탄핵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도 이제 장관 후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 우리가 법률적 혹은 우리의 어떤 역사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생각은 없으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다고 본다.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학자적 양심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쨌든 지금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분 아닙니까? 학자적 양심으로 봤을 때 그런 기준점이 있다고 보지만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은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발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봐요. 그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등치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장관 후보자 개인의 생각이다? 저는 장관 후보자 개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의 학자적 양심으로 저는 이해돼야 된다는 게 맞죠. 저도 뭐 간단히 한 말씀 드릴까요? 저도 그 청문회를 봤기 때문에 부적절하죠. 저런 분 왜 통일부 장관 시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정농단 세력을 다 수사해가지고 구속시키고 처벌받게 하는 분인데 이분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저는 학자적 양심도 잘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유튜버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 보셨잖아요. 그 탄핵을 추진하고 촛불혁명을 한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 국회도 반국가 세력이냐고 우상호 의원이 물어보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탄핵은 과했다고 해버리면은 그 연인은 우리 1,700만 명입니까? 2,700만 명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고 저는 대통령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의 국무위원을 꼭 저런 분을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처리하시는 게 맞지. 그거 모든 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강행해버리면 또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정권 초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용남 의원에게도 발언권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튀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시각 때문으로 보여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식 표현에 의하면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입장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무관심 아니면 외면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일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통일의 방식이 동서독 간의 통일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동독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된 것이죠. 그런 통일 방식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흡수 통일이요?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줬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또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또 고소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시 정정해 놓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된 다시 알려드리도록.
네. 아무래도 젊은 초등학교 교사가 그것도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제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한 건데 현직 정치인이 연루됐다.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해서 또 파장을 일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나선 상황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물론 뭐 김어준 씨가 잘못했죠. 네. 잘못된 건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 따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사적인 뭐 처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김어준 씨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저는 사실 지금 모든 우리 사회의 쟁점인들이요. 전부 다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서 다 지금 논의되는 일종의 뭐라 그래 정치의 과잉, 더 나아가서는 정치의 양극화 현상들이 이러한 사태를 좀 불러온 주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진영 간의 그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편이 한 이야기는 무조건 옳고 상대는 어떤 식으로는 악마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확정 편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앞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 뭐 유튜브 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한 악마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이 동영상을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복원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이 지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덕실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또 기용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사안 자체를 다 자신의 그러니까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서 재단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는 뭐 앞서는 제가 분명히 김어준 씨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이 지금 이러한 이 가짜 뉴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원인이 뭔지를 좀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최초 그 얘기를 유포한 당사자도 거론되고 있는 의원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까지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얘기는 없고 정정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보완 취재를 해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러 의원회관에 가서 직접 그 한교 의원에게 사과했던 분도 네. 한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 수는 있으나 용서해 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런 가짜 뉴스의 이런 데 폐해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도 용서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줄 수가 있어서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강경하게 나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어준 씨가 더 문제인 건 뭐냐면 네. 그 굉장히 우리 빅마우스잖아요. 예. 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저런 게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용 보도돼서 예. 바로 퍼나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포털 이른바 뭐 카카오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대규 포털에서 가짜 뉴스가 걸러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인공지능 AI가 거르는데 이를테면 불법 성매매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욕설, 비방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걸러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AI가 해석할 수 없는 가짜 뉴스들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자동 유포가 돼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서 지금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단 1시간 만인가요? 거의 100%까지 검색량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정말 우리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저렇게 사과 한마디 없이 유감 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렇게 간다? 저는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해서라도 네. 여기에 대한 좀 엄격한 기준들이 한기호 의원처럼 좀 대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어준 씨가 민주당원은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지만 정치적 지형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대척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의 이 가짜 뉴스 발언과 연계를 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김의겸 의원의 뭐 청담동 바 사건이라든지 또 이분 이제 청년위에 계신 분이죠, 박여군 부위원장이요. 본 적은 없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백 안에 에코백 안에 샤넬백이 있었다. 이것도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고, 이제 이걸 통틀어서 가짜 뉴스와의 일종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의 발언이 민주당 쪽으로까지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정쟁화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어준 씨가 본인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많은 청취자들이 듣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라 하더라도 한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젊은 정치인, 예.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걸 본인의 SNS에 올린 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사과하는 게 맞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아주 불행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 선택권을 보니까 그 또 우리 당의 서영교 최고위원 있잖아요. 삼선 의원인데 그분도 서영교원을 미혼이에요. 딸이 미혼인데 결혼한 자녀가 있다 했고 더 심각한 거는 그 딸과 따님과 이름이 똑같은 변호사가 있는데 이름을 공개해버렸어요. 그 카페에다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카페는 건승코리아라고 이 김건희 여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여야의 문제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말씀 뭐 차 교수님도 했지만은 정치권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모두 고쳐나가고 가짜 뉴스는 퍼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또 그렇게 따지면 양쪽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민주당 발에 민주당만의 무슨 어떤 잘못된 이렇게 접근하면 또 정쟁이 될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럼요. 이건 잘못된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어떤 우리 청년 정치인이 됐든 누구든지 올렸다는 건 저는 분명히 그건 비판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가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그 사저 옮길 때 한남동 사저 쪽에 이제 천공이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경찰 조사 결과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죠. 대신에 그건 가짜 뉴스인데 천공이 아니라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수염도 나신 분인데 백재건 사이버한국외고대 겸임 교수 이분이 다녀갔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니까 이분이 과거 뭐 김정숙 여사도 만나기도 했고 뭐 그래서 꼭 이거를 김건희 여사만 엮어서 얘기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논평이 나왔어요. 이분의 이 관저 방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 그러나요?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김정숙도 만나고 여러 분이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래요. 유명하신 그쪽 분인 세계.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관저를 사전 답사간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청와대 이전 TF에 그 소속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TF에 풍수지리를 전공한 분이 들어가는 게 맞냐? 뭐 이건 변론으로 하고 청와대 이전 TF에 들어가 있는 분이 우리가 대통령 관저 이전 TF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청와대 경내에 대통령 관저가 있었죠. 근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TF의 일원으로 있는 사람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일에 관여한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만 풍수지리 전문가가 뭐 청와대 이전이든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하는 게 맞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근데 저는 풍수지리는 잘 모릅니다만 이게 보면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거기는 이제 풍수를 주로 중국 풍수를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차이니즈 펑슈이라고 뭐 많이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이야기는 되던데 풍수지리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풍수지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건 정확하게 풍수지리 전문가가 그 이전 TF에 들어가는 게 적절했는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너무 오늘 굉장히 세게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트럼프 타워를 지을 때 이른바 비보 차원에서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풍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이제 자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대통령의 그래도 관저를 이전하는데 한남동으로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될 건 없는지 검증하고 필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그렇죠. 아니 이 문제는 의견을 참고하는 부분이지 풍수 전문가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참고를 들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참고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느냐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뭐 검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한민수 대표님. 저는 이분이 풍수지리 전문가가 TF 이전 TF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맞다고 하면은 그때 공개를 했었어야죠. 천공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 백재권 씨가 풍수지리 전문가가 왔다 갔다. 그때 수염 기른 사람은 천공이 아니고 이 사람이었다. 당당했다면. 당당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가서 상담하는 문제를 삼아가지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대통령 관저를 그럼 본인만 쓰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쓰고 말 겁니까? 다음 대통령 그거 관저 안 씁니까? 그런 중요한 대통령 관저를 하는데 풍수지리 전문가를 가가지고 보게 하고 윤한홍 의원이 같이 가고 지금 경호처장이 같이 가고 그거는 말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사과하셔야죠. 네. 아니,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권 후보 아니 후보가 만난 거 하고 대통령 관저를 네. 선정하는데 오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되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그때도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현직에 있었던 시절 같은데. 비교하십시오. 자, 저희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